안녕하세요, 생물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고 폴리펩타이드가 모여 단백질을 이룬다. 두 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의 어떤 부위들이 반응을 하고 그 부산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중심탄소에 아미노기가 있고요. 때론 수소가 더 첨가돼서 이 수소가 더 하나 첨가되기도 합니다. 카복시기가 있고요. 카복시기의 수소는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는 산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기능기가 붙게 됩니다. 이런 하나의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여기 이것과 이것이 서로 만나서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 반응 결과 여기 있는 이 탄소와 여기 있는 이 질소가 서로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탈수 반응이라 하고, 결합이 형성됐기 때문에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생명체에는 20종의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 각 아미노산은 서로 다른 곁사슬을 가지고 있다. 곁사슬은 아까 말씀드렸던 R입니다. 곁사슬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물과의 친화도에 따라서 친수성, 중성, 소수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이룰 때 친수성 곁사슬이 많은 부위는 친수성을 띠고 소수성 곁사슬이 많은 부위는 소수성을 띈다. 어떤 단백질이 만드는 3차원 구조의 표면에 소수성을 띠는 부분이 많다면 이 단백질은 세포의 어느 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이 큰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결국에 아미노산의 20가지 아미노산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곁사슬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아미노산의 성질이 결정이 되면 그 아미노산은 그 단백질의 성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는 대부분 친수성 환경입니다. 그런데 세포막을 들여다보면 그 부분에는 소수성 부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2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러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질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눕니다. 머리 부분은 친수성, 물과 친하고요. 꼬리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머리 부분은 글리세롤에 다양한 것들이 결합을 해서 친수성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인지질은 여기 인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산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 부분에 이러한 분자들이 결합을 해서 친수성을 띠게 만드는 거죠. 물과 친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지방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게 다양하냐면 길이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얼마나 달려있는가, 이것도 다양합니다. 길이는 탄소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탄소들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탄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방산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소에는 수소들이 이렇게 같이 옆에 붙어 있는데요. 수소들이 많이 달려 있으면 달려 있을수록 지방산은 곧게 형성되고요. 수소가 가득 차지 않고 비어있는 부분들은 지방산 구조가 꺾이게 됩니다. 자, 이런 꺾인 형태,
그리고 고든 형태, 이런 꺾인 형태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여기 고든 형태를 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수성을 띠는 이 단백질은 여기 있는 세포막의 안쪽 부분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매립되어 있진 않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막을 관통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백질은 세포의 어느 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이 큰가 라고 했으니까 세포막에 박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연구하기 위해 세포 A와 B를 따로 배양하기도 하고 또 함께 섞어서 배양하여 보았다. 이 실험 결과 세포 A와 B를 함께 섞어서 배양하였을 때만 세포 B의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의 요지는 세포 A와 B가 같은 배양액 속에 있었을 때 A가 B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는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하여 세포 A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포 B에 정보를 전달하는지 알아보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로 다른 원리의 세포 배양 실험 2가지를 제시하시오. 먼저 우리 인간은 서로 말이나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세포는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전달받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포는 한 세포가 있으면 다른 세포가 있을 때 간접적으로 물질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물질을 생산하고 혈관에 분비를 합니다. 이 분비된 물질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B에게 도달하는 거죠. 비슷한 방법인데요. A와 B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A가 신경세포인 경우, 이 경우에도 화학물질이 B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방법들은 전부 화학물질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A와 B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접촉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화학물질을 매개로 전달을 하는 방식, 이 2가지 방식이 세포가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세포 배양 실험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아까와 같이 화학물질을 통한 방법이라면 A와 B를 직접적인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하지만 화학물질을 통한 방법은 가능하겠죠. 이 경우 배양액은 공유되죠. 따라서 화학물질은 통과하되 둘 간의 A와 B 세포 간의 접촉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만드는 겁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A와 B를 따로 배양합니다. 그리고 A의 배양액을 B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경우 A가 배양되었던 배양액에는 빨간 화합물질이 들어있어서 이 신호물질이 B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도 A와 B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1번과 대조되는 방법으로 A와 B를 물리적으로 격리시키지 않는 겁니다. 1번과 대비되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경우 1번과 같은 온도, 같은 배양액, 같은 용기, 이렇게 물리적으로 격리된 것 이외의 것들은 모두 통제해줘야 됩니다. 세포 A가 세포 B의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단백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세포 A에서 발현한다고 알려진 모든 단백질의 정체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세포 A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어떠한 단백질 종류군을 우선 조사해야 할까? 먼저 A세포가 B세포에게 영향을 미칠 때 단백질이 쓰인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의 정체를 밝히는데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1번 문제에서 아미노산의 소수성, 친수성 이러한 것들이 단백질의 전체적인 소수성과 친수성을 결정한다고 했고 그런 것들이 단백질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번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면요. A세포가 화학물질인 이제는 정체가 밝혀졌죠. 이 A세포가 B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단백질은 반드시 A세포에서 분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백질은 분비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 방법, A가 B에게 직접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단백질은 막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막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실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경우 중 1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녀석이 분비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범위를 좁힐 수 있고요. 요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녀석은 막 단백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하여 범위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 3입니다. 생쥐의 에너지 항상성 연구를 수행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이는 돌연변이 생쥐를 발견하였다. 정상 생쥐와 돌연변이 생쥐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을 투여한 후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와 호르몬 X의 농도를 각각 아래 두 개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여기 있는 점선이 돌연변이고 이제 실선이 정상입니다. 정상의 경우에는 포도당을 투여한 후 혈당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피 속의 포도당의 농도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생쥐는 혈당이 제대로 낮아지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마 당뇨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포도당을 투여한 이후에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를 보면요. 증가합니다. 이렇게 포도당이 투여돼서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이 호르몬은 인슐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우리 인간의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연변이 생쥐의 경우 정상 생쥐와 마찬가지로 인슐린의 분비가 정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돌연변이 생쥐는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인슐린이 없어서라기보다 인슐린 생산은 하지만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인슐린 생산을 못해서 당뇨가 걸린 경우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인슐린 생산은 잘 하지만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 2형 당뇨라고 합니다. 이 돌연변이 생쥐는 아마도 2형 당뇨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르몬 X는 인슐린입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답이 인슐린이고요. 돌연변이 생쥐는 이 인슐린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문제에서는 간 세포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당 흡수와 전환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간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인슐린이라고 하는 신호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이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고요. 또 인슐린의 작용이 결국 간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세포로 포도당을 들여오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세포에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 두 번째, 간세포로 들어온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예를 들면 글리코젠 합성 효소 같은 그러한 효소의 돌연변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세포로 포도당이 유입될 때 포도당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